Sounds good. Feels good. 두 달 동안 함께할 코너입니다. 이번 대선에 꼭지점 위에 두고 꼭 지금 다뤄줘야 하는 점,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 이야기하는 대선 꼭지점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온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의 손을 거쳐왔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조진석 공익법센터 어필 활동가와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 공익버스센터 어필에서 이주어선언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진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활동가님이 쓰신 글을 좀 봤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굳이 찾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하고 공감을 이끌어낼까. 이게 고민이신가 봐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약간 대중들에게 좀 더 이 이슈를 알리고 다가가고자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이라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복잡하고도 조금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이슈앤피플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고민에. 저도 우리 활동가님과 같은 고민으로 이 코너를 기획했거든요. 대선에 사실 꼭 다뤄야 하는 주제들인데 후보들도 안 다루고 또 사실 국민들도 관심 없는 그러나 꼭 다뤄야 하는 주제들을 좀 이 시간 가운데 이야기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기획을 했고 첫 시간에 우리 활동가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자, 대선 꼭지점 첫 주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이 캠페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캠페인이었습니까?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는 그 제목에서 약간 알 수 있듯이 우리 밥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밥상 네.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생선을 누가 잡았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서 뭐 웬만한 국물에는 멸치가 들어가 있고 뭐 참치 뭐 정말 많은 것들 수산물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저희가 소비를 하는데 이 수산물이 이 생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손을 거쳐서 오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캠페인인 건데 사실 한국 어업이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사실 그들이 어떤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르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시민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전달을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지금 6천 명 시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서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주 어선, 이주 어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저희는 이주 어선원이라고 어선원. 불러요. 네. 네. 이 용어조차도 좀 낯설 정도로 그쵸. 이주 어선원에 대한 관심은 없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갖고 또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인 건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보통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은 뭐 4시간을 일하면 뭐 30분을 휴식을 하고 그런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어업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원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에 막 15시간, 18시간 평균 그렇게 일을 한다. 바쁜 날에는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뱃일이니까 정말 고강도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휴식 시간에 대한 보장 없이 법적 규제가 없이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은 그럼 임금이라도 많이 주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고 한국인 선원들에 비해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선원들에 비해 최저임금부터가 그 기준부터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방식부터가 한국인 선원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이제 고시로 정하게 됐는데 이주어 선원들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그 노사 합의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아. 않는 거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네, 해양수산부에서 고지한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 그렇죠. 이주 어선원들이 노사합의를 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사측에서는 사실 뭐 뻔해요. 안 들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고강도의 노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노사 합의에는 노사 합의의 노가 이주 어선원들이 아닌 한국인 아하, 어선원들의 그렇겠네요. 노조인 것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월 50에서 8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사람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주 어선원들의 어려움이 그냥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주 어선원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무부가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거기서 한국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선에서의 강제노동 인신매매자를 수사, 기소,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 어선원들 중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뭐 공장에서 일하는 부분이랑 사실 약간 제도가 달라서 그거랑은 좀 별개의 일이긴 한데, 이런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 그리고 차별적인 임금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착취적인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으로 오는 송출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액의 수수료와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증금 같은 거를 인도네시아 뭐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내야 되고 그걸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고 네. 하는 그런 채무 노동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노동 혹은 인신매매에 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신매매 의정서라는 유엔에서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에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인신매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방지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활동가님 저희가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좀 다시 연결을 좀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대선 꼭지점 이 시간에는 지금 이야기해야 할 점들 줄임말이에요. 꼭지점. 사실 이 시간 첫 시간에 이주 어선원 이야기가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먹고 사는데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해야 돼?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들어보시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진서 공익법센터 활동가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활동가님. 이주 노동자들이 원양어업 이 어업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네, 원양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7, 8명이 거의 이주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비중이 많은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장기간 항해를 해야 되고 일도 고되고 생활 환경 전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업종에 들어가지 그렇죠. 않고 그 빈자리를 이주 선원들이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주 노동자가 우리가 기피하고 있는 노동들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대선 후보들 중에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저는 지금 발견을 못했거든요. 활동가님 보셨어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하나
거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개도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 이슈가 굉장히 소외된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값싼 노동력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원하긴 하지만 그들을 특히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다룰 때는 보통 뭐 인력난이 급한데 이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들여오는 노동력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산업을 보호하고 이제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접근이 되고 네. 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소외되는데 사실 그 밑에는 그냥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주 노동자, 우리 사회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시각이 그렇죠. 더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온 속보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소방대원 3분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3분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속보를 전달하게 됐네요. 자세한 사항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 노동자 관련된 이슈를 대선에서 후보들이 다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 그 관심 기울이는 이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는 사실 이 노동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질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니 그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서 정책을 고안해야 하는 만큼 그런 정책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활동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특히 어업 분야는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먼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야니까 더 이주 어선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다만 이제 특히 먼 바다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 어렵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에서 실태 조사도 매년 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노사정 합동 점검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점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하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데에는 이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배경에 있던 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1,500만 원씩 내기 위해서 빚을 지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착취에 취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 선원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이탈보증금을 물리고 송출수수를 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이 송출 과정을 다 일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냥 일반 기업이나 관리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이 관리 시스템을 맡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어선원들의 인권 침해도 문제지만 불법 어업도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럼요. 물법업도
작년 사실 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소개되었던 불법 비보고 비규제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바다에서 그런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그런 틈을 타서 그런 바다에서 남획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종을 혼획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2019년에 미국의 예비 불법 어업국 명단에 오른 적도 있고요. 2020년에도 마셜 제도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입해서 조업한 혐의로 한국 원양 기업이 기소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불법 어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사실 한 국가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소말리아 해적들도 사실은 불법 어업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소말리아인들이 이제 해적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런 불법으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지역 어장이 이제 텅 비게 되고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생계형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먹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큰 대형 원양 어선들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어획을 해가고 하면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더 멀리 나가고 더 위험하게 하고 더 위험하게 조업을 하고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태평양 섬들 가운데는 옛날에는 그냥 가까운 바다에서 되게 질 좋은 참치를 많이 잡아 먹었는데 이런 기업형 원양어업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질 낮은 참치 캔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비만율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경제나 문화, 건강에도 그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대선 후보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좀 정책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약점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활동 전문 활동가는 아니지만 그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뭐 옵저버가 승선을 해서 이제 그런 불법업이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승선해서 하는 게 어렵다면은 EM이라고 해서 약간 CCTV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제도를 확대해서 그런 어선에서 뭐 샥스핀을 그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을 버리고 하는 그런 불법의 행위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WTO 그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이런 파괴적인 어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예 금지가 되도록 하는 협상이 지금 거의 2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협상을 더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해 수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WTO가 이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 혹은 난민 문제 이런 거 다룰 때요. 이게 단순히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몫이 있습니다. 세계 위상에 맞는. 그래서 이 문제를 대선 후보들도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생활에서 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 좀 해주실 거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사회에 정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근데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약간 반짝 관심이 몰리다가 그게 금방 잊혀지고 그게 이제 영구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제도적인 개선으로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7년쯤 전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터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났어요. 거기서 경계성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을 7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노동청에서는 그냥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고 400만 원에 합의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게 좀 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잠깐 확 관심이 몰렸다가 그게 좀 사그라드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 제도입니다. 우리 활동가 같은 분들도 뭐 언론 종사자인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국민의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활동가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